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이종숙의 톡톡 인문학 진행을 맡은 이종숙입니다. 3월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바람과 해님이라는 동화를 떠오르게 합니다. 따뜻한 햇살에 외투를 벗게 되는 나그네처럼 추위로 굳게 닫혔던 창문을 열어젖히고 또 겨우내 움츠렸던 일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기지개 켜게 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쌀쌀 맞기만 하던 바람이 또 미소로 바뀌어서 이곳저곳에서 봄꽃들 개화 소식으로 설레이는 요즘입니다. 그중 벚꽃의 개화 소식은 3월의 중요한 뉴스 중 하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몇 해 동안 제대로 된 꽃 구경을 하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실컷 그 꽃 아래서 잠시 쉬어가시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철 시인의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이라는 시의 첫 구절입니다. 벚꽃 그늘 아래 잠시 생애를 벗어놓아 보렴. 입던 옷 신던 신발 벗어놓고 누구의 아비 누구의 남편도 벗어놓고 햇살처럼 쨍쨍한 맨몸으로 앉아보렴. 직업도 이름도 벗어놓고 본 적도 주소도 벗어놓고 구름처럼 하얗게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그러면 늘 무겁고 불편한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이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의 마지막 구절에는 흐린 삶이 노래처럼 즐거워지길 원하거든 벚꽃 그늘로 오라고 합니다. 꽃축제 가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표정이 매우 밝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취자분들 작은 풀꽃도 예쁘게 봐주는 여유로운 마음 지니시는 3월 되시길 바랍니다. 3월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노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입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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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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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오늘은 영화 속 인문학적 요소를 찾아보며 공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뭐뭐 할 걸, 뭐뭐 해볼 걸 하면서 못했던 일들에 대한 아쉬움으로 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겨울 끝자락에 선 두 사람이 후회 대신에 도전을 선택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인 배우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등장하고 롭 라이너 감독이 만든 영화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을 말합니다. 죽다란 뜻으로 쓰이는 속어인 킥 더 버킷으로부터 유래된 말로 중세시대에 교수형을 집행할 때 올라가는 양동이를 걷어차는 의미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건 2007년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주연의 영화 버킷리스트가 상영된 후부터였습니다. 연기파 두 거장의 연기만으로도 일단 믿고 보던 영화였겠습니다. 이 영화 포스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나이 지긋한 두 남자가 등을 보이며 걸터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웃고 있는 옆모습의 포스터인데요. 추천 영화로도 자주 선정돼서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두 거장들의 의기투합 덕분에 개봉 당시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개봉에 이어서 2017년에도 재개봉을 했었습니다. 재개봉할 정도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다는 거겠죠. 영화는 죽음을 앞둔 두 영화 속 주인공이 한 병실을 쓰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또 이걸 병실을 뛰쳐나가서 하나씩 실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잭 니콜슨이 맡은 역할은 그냥 보기에도 한성격 할 것 같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이자 입원한 병원의 소유주입니다. 괴팍한 성격을 가져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지녔지만 알고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업가입니다. 한편 룸메이트이자 퀴즈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카터는 한때 역사 교수를 꿈꿨지만 결혼과 동시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자동차 수리공으로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온 가장입니다. 확연히 다르죠. 이렇게 다른 성격만큼이나 즐겨 마시는 커피도 다릅니다. 잭 니콜슨이 맡은 역할인 에드워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루악 커피를 즐겨 마시는 반면에 카터는 저렴한 인스턴트 커피를 선호합니다. 본인이 환자가 될 줄은 몰랐던 에드워드는 본인 스스로가 만든 병원 2인실 체계에 옆에 있는 카터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처음에 둘은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 이후에 첫날 에드워드는 비서가 가져온 근사한 식사를 뽐내듯이 먹은 후에
변기를 끌어안고 토하는데요. 동질감을 느껴서일까요? 다음날 카터는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를 시도합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지만 그만큼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카터와는 달리 에드워드의 결혼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16살 때부터 돈을 벌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에드워드. 그리고 대학 시절 역사 교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아내의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꿈을 포기하고 정비사로 생활전선에 뛰어들며 가족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던 카터. 둘은 많이 다릅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둘이지만 같은 병으로 또 한 병실에서 어려운 치료 과정 중에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친한 사이가 돼서 카드게임으로 여유 시간을 즐기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열심히 살아온 두 주인공에게도 죽음 앞에서는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아마추어. 함께 듣고 가겠습니다.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지쳐 걸어갈 수 있고 아이 눈을 보며 웃을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잖아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찾아 내 꿈을 찾아서 나의 길을 가면 언젠간 꿈이 나를 기다리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When I dreaming, when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ill dreams come true When I dreaming, when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ill dreams come true 오늘의
오늘은 영화 속 인문학적 요소를 찾아보면서 공감해보는 시간입니다. 둘이 친해지는 과정에서 잭 니콜슨이 모건 프리먼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저에게 웃음을 자아냈던 대사가 있었는데요. 모건 프리먼 하면 명연기로도 유명한데 사실 주근깨가 좀 많으시죠. 그런 그에게 괴팍한 에드워드 역의 잭 니콜슨이 묻습니다. 얼굴에 주근깨는 원래 있었소? 라고 묻자 아마도요 라고 대답하는데 우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련한 연기로 너무도 천연덕스럽게 둘이 대화하는 장면에 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둘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 빠지듯이 세월이 흘러가더라 라는 말 등 웃음 너머로 쓸쓸해지는 대사들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시한부 삶을 알게 되는데요. 그날 카터는 버킷리스트를 종이에 끄적이다가 구겨서 버립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걸 집어든 에드워드가 몇 가지 더 우스운 목록들을 추가해서 자신이 경제적인 비용을 책임질 테니 함께 모험을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둘은 버킷리스트를 이루겠다고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을 나서죠.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두 인물이 만나서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영화의 스토리예요. 물론 카터를 걱정하는 아내의 반대는 컸습니다. 치료를 포기한다는 건 가족들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죽음을 앞두고 가족이 아닌 엉뚱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요. 하지만 카터는 45년 동안이나 가족들에게 헌신하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고 외칩니다. 두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과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그야말로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백만장자를 만나 소원을 이루게 된 카터도 또 주변에 아무도 없다가 죽기 전에 여행 친구가 생긴 에드워드도 둘 다에게는 행운인 거겠죠. 너무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 카터와 에드워드 둘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준 거죠. 카터에게는 경제적 부를 활용해서 꿈을 실현해 볼 수 있게 해주고 에드워드에게는 가족을 안겨준 거니까요. 남성 간의 친밀하고 깊은 우정, 브로맨스를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방에서 남자들의 우정을 과시하는 노래 1위라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가시겠습니다. 해저물어는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성향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곳이 길이다.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 둘의 버킷리스트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첫 번째가 카터가 쓴 장엄한 광경 보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낯선 사람 도와주기. 세 번째 눈물 날 때까지 웃기. 네 번째는 정비사인 카터의 꿈이었던 차 무스탕 셀비로 카레이싱하는 거였습니다. 이어서 써내려간 에드워드의 버킷리스트는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영구 문신 새기기, 스카이다이빙, 로마, 홍콩 여행, 피라미드, 타지마할 보기, 오토바이로 만리장성 질주하기, 세렝게티에서의 호랑이 사냥 등이었죠. 그들만의 소망을 담은 구체적인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던 겁니다.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때마다 둘은 목록을 지워나가며 뿌듯해합니다. 에드워드는 문신 새기기나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등 엉뚱한 걸 적어서 웃음 짓게 합니다. 둘은 세계여행을 하며 인증샷도 남기고 또 정비사 카터의 꿈이었던 최고급 자동차로 경주하기를 하는데요. 성실하고 신중하게만 살아왔던 카터가 경주를 도전할 때는 스피드를 즐기는 의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할아버지가 여행하는 장면은 너무 즐겁고 유쾌하게 그려집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두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즐겁고 유쾌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다가도 어찌 보면 시한부라서 감히 버킷리스트에 도전하고 그걸 이루면서 더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쓰여진 목록들에 도전하고 지워나가는 걸 보는 사람들도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스카이다이빙을 도전할 때는 무서워하는 카터를 보며 웃게 되고 뛰어내리는 걸 볼 때는 너무도 아찔하고 마치 보는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밋밋할 수 있는 영화에 리얼함이 가미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평화로운 아프리카의 초원 위에서 요란한 바퀴 소리로 초원을 달리며 초원의 동물들에게 일상을 깨는 익살스러운 두 할아버지의 노랫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의 OST로 더 유명하죠? The Lion Sleeps Tonight 듣고 가실게요. In the jungle, the mighty jungle, the lion sleeps tonight. In the jungle, the quiet jungle, the lion sleeps tonight. Near the village, the peaceful village, the lion sleeps tonight. Near the village, the quiet village, the lion sleeps tonight. Hush, my darling, don't fear, my darling, the lion sleeps tonight. Hush, my darling, don't fear, my darling, the lion sleeps tonight.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 이종숙의 톡톡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버킷리스트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의 소망은 다 이뤘을까요? 둘은 장엄한 광경을 보는 걸 이루기 위해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 하지만 기상악화로 실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 곳을 거쳐가며 목록들을 지워가죠. 그 와중에 카터의 건강은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런 카터의 권유로 마지못해 에드워드는 사이가 멀어진 딸을 어렵게 찾아가서 만나는데요. 처음으로 만난 손녀의 볼에 입을 맞추고는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목록을 지워갑니다. 그 장면에서는 왠지 뭉클해집니다. 얼마 후 카터의 장례식장에서 에드워드는 고별살을 읊으며 카터와의 마지막 몇 개월이 그에게는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터가 죽은 후 얼마 뒤 에드워드 역시 세상을 떠납니다. 에베레스트는 기상악화로 결국 오르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카터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장엄한 광경 보기는 실현되지 못했을까요? 에드워드의 비서 토마스가 흰 눈으로 덮인 히말라야 봉우리에서 유골이 담긴 커피캔 하나를 이미 자리하고 있던 다른 커피캔 옆에 놓고는 작은 석관처럼 봉합니다. 카터와 에드워드의 버킷리스트인 장엄한 광경 보기의 목록을 지웁니다. 그 모습 또한 뭉클합니다. 그렇게 전부 이루어진 버킷리스트를 유골이 담긴 커피캔 옆에 놓고는 내려가죠. 그러니 10가지 버킷리스트를 죽어서도 결국 다 이룬 겁니다.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높은 산을 힘들게 올랐을 그 비서의 마음까지 와닿는 울림이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세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멋진 풍경과 경험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풍경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서 뭘 하느냐가 아니라 여행을 통한 체험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뭘 얻었는지, 어떤 마음을 갖게 됐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할 때 화려한 풍경이 보임과 동시에 이들이 나누는 대화와 성찰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행은 누구와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편안한 사람과 여행하면 생각할 여유도 생기고 힐링이 되니까요. 둘은 함께 대화하고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성찰하고 변화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가령 옛 무덤을 보고 나오면서도 그들은 편하게 머지않아 자신들이 죽게 되면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를 얘기하는데도 무겁지 않게 이야기하지만 진지하게 와닿습니다. 또 죽음을 앞둔 두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 주변에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면서 살아온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계기가 있어야 당연한 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갈등과 오해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딸과의 화해로 마음이 편안해진 에드워드를 보면서 두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가며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죽음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생각해보게도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오늘오는 부부싸움도 해보니 남편은 벌이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신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 갔을 줄이야.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살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100명의 젊은 성인들에게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물었는데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세계 여행하기, 유럽 여행, 사막 가보기, 바닷가 집, 맛집 투어, 취직 등이 많았고요. 남자들의 경우 소원하던 차를 타보는 것과 여자들의 경우 몸짱 되기 등 그 외 다양한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예전에는 세계 여행이나 원하는 자격 취득 등이 버킷리스트였다면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써본 것들은 의외로 소소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동안 바닷가가 보이는 집에서 아침에 눈뜨기, 20살 때 올라가 보고 안 갔던 덕유산 정상 다녀오기, 언젠가 입겠지 보겠지 하던 옷과 책 정리하기, SNS 정리하기, 한 번은 날씬해 보기 등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었다면 지금은 영화 주인공들처럼 죽음을 앞둔다면 해보고 싶은 목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단어 차이인데도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걸 적는 마음이 설레었다면 죽음을 앞둔다면 하고 싶은 걸 적는 마음은 숙연해집니다. 그러면서 살아있음의 고마움을 다시금 느끼게 되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선물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영화 속 두 주인공들이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카터가 써내려간 버킷리스트를 에드워드가 주워들고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꼭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라고 하는 책의 저자 김수영 씨가 건강 악화 이후 굴지의 큰 회사를 관두고 73가지의 꿈을 쓰고 이뤄냈던 것처럼 머릿속에 생각했던 막연한 소망이 글로 써졌을 때 이룰 수도 있는 꿈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자 김수영 씨는 자신의 처지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꿈들을 이루면서 목록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요. 죽기 전 이루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목록들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를 보여주는 구절을 좀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바로 이 꿈 목록을 쓴 것이다. 세계를 무대로 한 그 큰 꿈들은 당시의 작고 초라한 현실의 크기에 맞춰 축소하지 않고 현실을 꿈의 크기에 맞게 조금씩 넓혀가다 보니 10여 년에 걸쳐 어느덧 꿈과 현실의 크기가 동일해졌다. 단 지하방에 살던, 가진 건 빚밖에 없는 가족을 둔 사실상 처녀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모한 꿈들에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용기 내준 나에게 감사를, 또 앞으로 더 찬란한 미래의 나에게도 찬사를 보낸다. 내가 가진 꿈들을 이루며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버킷리스트 또한 꿈을 시각화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사진이나 그림 등의 방법으로 시각화할 수도 있겠죠. 생생하게 꿈꾸고 글로 적으면 현실이 된다. 꿈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 클린턴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공언하고 다녔고, 청소년 시절부터는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것을 생생하게 꿈꿔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빌 게이츠는 나는 10대 시절부터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외쳤다. 그게 시작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워렌 버핏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부가 되리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또한 조지 워싱턴은 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군대를 이끌 것이다. 나는 미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소룡은 나는 198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양인 배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10,000,000의 출연료를 받을 것이다. 또한 비틀즈도 존과 나는 거의 언제나 공책을 펼쳐놓고 나란히 앉곤 했다. 그리고 공책에 생각나는 대로 무엇이나 써두었다.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최고의 밴드가 될 거라는 꿈으로 공책 한 권이 빽빽히 채워질 만큼 가득 써내려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은 나는 언제나 최고의 부자가 된 나 자신을 상상한다라고 했다고 하죠. 사고라는 것은 하나의 물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사고가 불을 부른다고 앤드루 카네기와 나폴레옹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상상력은 면역세포인 백혈구의 수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슈바이처도 말했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정말 증명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양자 이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양자란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에너지, 즉 파동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뭔가를 생생하게 꿈꾸면 그 에너지가 양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그 양자들은 서서히 물질의 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꿈꾸면 마침내 양자들은 완벽한 형태의 물질로 전환돼서 인간 앞에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서 소망하면 우주가 너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양자 이론과 더불어 현대 물리학의 양대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상대성 이론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곧 물질이고 물질은 곧 에너지다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갖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주문을 걸며 좋은 에너지로 우주가 그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마야가 부르는 나를 외치다. 새벽이 오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또한 12권에 이르는 두뇌 관련 저서를 펴낼 만큼 뇌 전문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자문위원 리처드 렉스터 박사는 전두엽에는 미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위는 말 그대로 두뇌로 하여금 미래를 기억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에 따르면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를 통해서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생겨난다라고요. 즉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성공해 있는 사람만이 지금 성공의 꿈을 갖는다라고요. 미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공식을 실천하는 게 유일한 거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뇌의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죠. 매일 생생하게 꿈꾼다면 두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두엽의 미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강력하게 활성화되면서 꿈의 전기 신호를 무의식의 세계로 자극적으로 쏘아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뇌는 말합니다. 지금 내가 보내는 전기 신호 안에 뇌의 주인인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들어있으니 어서 빨리 그걸 이루라고요. 그러면 무의식은 기지개를 켜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꿈꾸지 않는다면 미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는 정지 상태로 머물게 되고 이 역시 전기 신호로 전환돼서 무의식의 세계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뇌가 말합니다. 뇌의 주인인 당신은 특별히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잠들어 있으라는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에 어떤 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는 하나의 에너지장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로 미래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못할 거라고 또 몸이 약해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할 거라고 한계를 단정짓지 말고 미래 기억을 긍정적으로 꿈꾸고 행동해서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일들도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수많은 말기 암 환자를 지켜보던 간호사가 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걸, 일 좀 덜하고 살 걸, 좀 더 표현하고 살 걸, 친구를 더 가까이 할 걸, 내 행복을 더 추구하고 살 걸. 이 5가지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 영화에서도 한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로 그 일들을 실천해 본 거죠. 더 많이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현재를 즐기고 감사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이죠. 못할 것 같은 것도 후회 없이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다른 이들도 항상 돌아보며 산다면 삶의 끝자락에서 뭐뭐 할 걸 하는 후회가 덜 남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저는 영화 속 두 주인공이 그냥 무심코 스치고 갔을 수도 있었지만 서로에게 귀한 인연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문득 떠오른 시가 있습니다. 송수건 시인의 스침에 대하여라는 시의 첫 구절입니다. 직선으로 가는 삶은 박치기지만 곡선으로 가는 삶은 스침이다. 스침은 인연, 인연은 곡선에서 온다. 그 곡선 속에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다. 스침은 느리게 오거나 더디게 오는 것. 나비 한 마리 방금 꽃 한 송이를 스쳐가듯 나는 오늘 누구를 스쳐가는가. 스침은 가벼움, 그 가벼움 속에 너와 나의 온전한 삶이 있다.
곡선으로 가는 스침으로 저희 톡톡 인문학도 청취자 여러분에게 친숙한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버킷리스트로 함께했습니다. 내일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이 항상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남은 하루 더없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가오가 부르는 시작 감상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 FM 이종숙의 톡톡 인문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큰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